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모든 작가의 오프닝 건너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애할 때는 매력 포인트였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면 단점이 되더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서로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프닝 건너뛰기. 이 이야기는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등을 대고 누우세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수미는 두 팔과 다리를 요가 매트 위에 뻗고 눈을 감았다. 똑 하며 형광등을 끄는 소리와 함께 이미 감겨있는 눈꺼풀 안쪽으로 실내를 메운 어둠이 한 겹 더 스며들었다. 2달 전에 시작한 요가가 기대만큼 어깨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것 같지 않음에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바아사나 시간에 있었다. 짧게나마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 채워진 시간을 갖고 나면 숙면을 취한 것 이상의 개운함을 느꼈다. 때론 노곤해지며 잠이 들 것만 같은 순간은 또 그 나름대로 좋았다. 사바아사나라는 단어의 울림마저 마음에 들었는데 그 뜻이 송장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송장이라는 말조차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게 다가왔다. 점점 더 커다란 동심원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싱잉볼의 묵직한 울림을 느끼며 수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간밤에 또 한 번 경호와 다투던 순간이 떠올랐고 좀 더 차분하게 대꾸할 걸 그랬다는 자책과 함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음번 들숨에는 반성은 나 혼자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밀려들었다. 어깨에 힘 빼시고요. 뻐근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풀어주는 손길에 잡념이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페퍼민트 오일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후끈후끈한 열감을 동반한 상쾌한 향기를 깊숙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끝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요가원이 있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수미는 그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페 작은 여행 앞에 우뚝 멈춰섰다. 이름 때문인지 마음이 끌리는 곳이었지만 노트북을 챙겨와서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막상 집에서 나설 때는 새까맣게 잊은 게 벌써 3주째였다. 수미 씨, 같은 요가 수업을 듣는 은하가 곁에 다가와서 물었다. 여기 샌드위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빵도 맛있대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맛을 다셨다. 오늘 사가려고 했는데 주말에 명주 언니네 집에서 너무 먹은 바람에 자제하려고요. 하긴 저도 사진 촬영할 일이 있어서 당분간 사 먹는 걸 좀 줄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를 등지고 횡단보도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은하는 주말에 수미도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안타까운 마음은 수미 쪽이 더 컸지만 2박 3일간 여행을 떠날 여유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명주 언니는 잘 지내죠? 이사간 집은 어때요? 좋았어요. 강화도 쪽하고도 가깝고 거기는 겨울에 가면 더 좋겠더라고요. 왜요? 집이 남향이에요? 수미가 묻자 은하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명주 언니가 가르쳐주지 말랬어요. 수미 씨 얼굴 보고 싶으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하래요.
그러지 말고 알려달라고 한 번 더 청했을 때 은하는 마침 정류장에 마을 버스가 왔다며 뛰어갔다. 수미는 명주에게 얼마나 특별한 집으로 이사를 간 거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명주의 답이 없자 집 근처에 다다라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언니 보고 싶어. 바람도 쐬고 싶고. 그래도 이런 시국에 투정 부리면 벌 받겠지? 그때 언니 따라서 두 번째 우물을 팠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올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 정말. 기분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수미는 여행이 힘들어진 상황이나 현재 맡고 있는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작업의 촉박한 일정에 관해서 불평할 마음이 없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당장 수입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마스크로 감싼 입가에 땀이 차오를 때면 마스크 없이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덕에 결혼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면 절로 웃음이 나왔다. 양가 부모님들의 바람대로라면 수미는 지난 봄에 5월에 신부가 되어야 했다. 사실 수미는 그런 단어 자체를 낯간지럽게 여기는 성격이었고 결혼식에 대해서도 기대는커녕 번잡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점은 경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스드메 같은 단어만 들어도 골치가 아팠다. 그럼에도 예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고려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거 그냥 다 안 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어. 경호가 그렇게 말하면 수미가 그럼 나는 네 껍데기랑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걸 팔아. 하고 대꾸하는 식으로 고작해야 농담이나 주고받을 뿐이었다. 경호는 막내인데다 3남매 중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었고 수민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집안의 개혼이라며 적잖이 들떠 있어서 본식은커녕 패백조차 건너뛸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랬건만 전 지구에 퍼져나간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나서준 것이다. 신혼집에 무혈 입성하게 된 일을 생각하면 수미는 지금도 얼떨떨하기만 했다. 하객들에게까지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일단 미루자면서도 언제든 다시 식을 치르자고 벼르던 양가의 기세가 꺾인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지난번 통화에서 수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 웨딩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으로 액자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냐? 그리하여 수미는 조만간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결혼식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경호와 뜻을 모았다. 수미는 오피스텔의 1층 현관에 들어선 뒤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걸어왔어? 힘들었지? 경호가 물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얼굴을 보는 순간마다 수미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일에 따스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면 그 온기를 전해준 사람이 지나는 곳마다 켜둔 형광등을 끄느라 분을 사겨야 했다. 이건 또 왜 나와 있니? 수미가 소파 위에서 뒹구는 커틀벨을 턱으로 가리키자 경호는 촬영하기 전에 나도 홈트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그것이 약속이니까. 하면서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까딱거리는 동작까지 곁들이는 통에 수미는 느끼하다며 그를 밀치고서 옷방 겸 서재로 향했다. 그날 저녁 당번은 경호였다. 2시간 후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식탁 한가운데에는
국물 떡볶이가 담긴 큼지막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음식을 2개나 시켰는지 경호는 삼겹살 구이가 든 팩에 비닐 포장을 벗기며 콧노래를 불렀다. 최소한 배달 음식 이틀 연속으로 시키지는 말자는 거, 그것도 약속이잖아. 괜찮아.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내 용돈으로 시킨 거야. 용돈은 돈 아니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겁도 안 나? 에이, 뭐 영원히 가겠어. 매운 거 먹고 내일 아침에는 또 속 쓰리다고 약 먹을 거면서. 경호는 그 말만큼은 못 들은 척 고기는 역시 남이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지 않느냐고 강조하더니 수미의 입에 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민주 얘기를 꺼냈다. 수미는 지난해 연말쯤 민주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 경호와 함께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녀는 현재 언어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걔가 대학에 강의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 했었지. 올해는 그걸 다 영상 강의로 돌리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무슨 고생인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폰이랑 노트북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걔 노트북이 엄청 오래된 거거든. 그래서 태블릿을 하나 사기로 한 거야. 그 시점에 마침 괜찮은 모델이 예약 판매로 40만 원대에 나온 거지. 수미는 쌈을 싸던 손을 멈추고 그렇게 싸게 나왔다니까 자기도 따라서 산다는 얘기면 됐어. 난 안 들을래. 하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경호가 억울하게 짝이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내가 그걸 뭐하러 사? 그리고 민주도 결국 그건 못 샀어. 왜? 왜는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다 나간 거지. 진짜 괜찮은 조건으로 세일하는 거 링크 하나 뜨면 알잖아. 다들 빛의 속도로 달려드는 거. 암튼 그래서 그거 놓치고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왕 사는 거 좀 더 보태서 용량 넉넉한 걸 지르는 게 낫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 100만 원 들었대. 그래서 요점이 뭔데? 비싼 게 좋다고? 속도가 생명이라는 거지. 어차피 지를 거 하루라도 빨리 지르면 그만큼 하루라도 더 오래 쓰니까. 가격도 그래. 민주는 한 60을 더 썼잖아. 처음 예산에서. 그것 때문에 이번 달이 아주 죽겠대. 경호가 냉장고에서 콜라 하나를 꺼내왔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 어쩌겠어. 사두고 안 쓰는 걸 판다는 거야. 에어프라이어도 판대. 걔 그거 만두 돌리는데 딱 2번 썼대. 자기야, 배달 음식 지겹지? F만 사면 이런 삼겹살도 간편하게 돌려 먹을 수 있어. 이거 2번 시킬 값보다 싸게 먹힌다니까? 대박이지? 에어프라이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신나서 설명하는 경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미는 신기해했다. 3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경호가 쇼핑을 즐긴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연애 시절에 체감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르고 주문하는 것은 그의 취미이자 특기처럼 보였다. 적절히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찰 것만 같았다. 그것은 지구에도 못할 짓이라는 게 수미의 생각이었다. 가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탐했다가 방치하여 결국 쓰레기로 만드는 일이 초래한 결과를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이라는 형태로 모두 함께 떠안고 있으니까. 사실 떡볶이 국물과 삼겹살 기름이 묻은 이 플라스틱 용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처치곤란인가. 5만 원짜리 F 하나 사려는데 거창하게도 반대하네.
이건 신제품도 아니잖아. 언제는 오븐 토스터 사면서 F는 안 사도 된다며. 수미는 소파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저거나 좀 제자리에 놓고 와서 얘기를 해. 경호는 투덜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케틀벨을 공간 박스 안에 넣었다. 쿵 소리가 나고 수미의 시선이 날아들자 그는 변명하듯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손이 미끄러진 거라고 강조했다.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수미는 잔소리를 속으로 삼켰다. 진짜로 미끄러진 거야. 식탁 앞으로 돌아온 경호가 변명했다. 알았어. 참, 어제 새벽에 자다 깨보니까 자기 엄청 웅크리고 자던데 벌써 그렇게 추웠어? 새벽에는 좀 그렇더라. 이따 간절기 이불 꺼내야겠다. 차도 한 잔 줄까? 수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차를 사둔 게 있을 거라며 찬장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차는 커피랑 녹차, 홍차 중에 뭘 드릴까요? 카페인 안 든 걸로는 율무차랑 캐모마일 티도 있어요. 명주는 먼저 그렇게 묻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사장실의 문을 열어주었다. 수미는 코트를 벗어 가지런히 접었다가 다시 걸쳐 입었다. 겉옷을 벗고 있기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았다. 잠시 뒤에 찻잔을 들고 돌아온 명주 역시 터틀넥 스웨터 위에 두툼한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 아예 난방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쩐지 수미는 한숨을 삼켰다.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정보 사이트에 올릴 콘텐츠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업무라면서 경력 무관이라더니 일반 구인 사이트가 아니라 알바 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니.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자리한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끝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4개의 컴퓨터 책상과 복합기, 정수기 한 대가 띄엄띄엄 놓인 거실을 지키고 있는 인원은 단 2뿐이었다. 어수선한 거실과 달리 안방에 꾸려진 사장실은 앤틱 가구로 채워져 아늑하게 보였지만 공기가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27이었던 수미는 알바까지 더하면 나름대로 면접 경험이 풍부했지만 한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면접을 치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달리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새까만 무스탕 코트를 입고 약속 시각을 20분 넘겨 나타난 대표는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하는 수미를 외려 축혀 세웠다. 일문과를 졸업한 점을 들어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자기 회사에 딱 맞는 인재라고 칭했다. 회사의 비전에 대해 속사포처럼 말을 이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도 되지만 당장 내일부터 와주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수미가 대꾸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백 과장 하며 명주를 불렀다. 곤란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백 과장에게 물어보면 될 거라고 그녀는 거듭 일렀다. 딱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수미는 몇 주 후 첫 출근을 하여 이틀 오후 내내 명주 옆에 앉아서 계략적인 기사 작성과 업로드 방법, 포토샵 사용법까지 배우느라 손끝을 녹여가며 필기해야 했다.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초조해져서 어쨌든 자신을 인재라고 불러준 곳에 다녀보기로 한 것이었다. 대표는 환영회를 해주겠다더니 말뿐이었는지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명함은 미리 준비해두기라도 한 듯 곧장 발급됐다.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3번,
오후 1시부터 5시간이었다. 식대가 없고 난방은 혹한기에만 가동하는 그곳에 2계절 동안 다닌 이유는 절반이 취재기자 박수미라고 적힌 명함에 나머지 절반이 함께 일하는 언니들에게 있었다. 3명 중 유일한 정직원인 배명주 과장은 흔히 이르는 멀티였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난 여기 분명히 웹 디자이너로 들어온 건데 하고 기막혀 하면서도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장했다. 수미의 사수이자 에디터 역할이며 사무실 비품관리, 대표의 자질구레한 심부름과 영수증 처리도 도맡아 했다. 무엇이든 명주에게 물어보라던 대표의 말은 확실히 빈말이 아니었다. 수미보다 3달 앞서 알바를 시작했다는 하림은 인심이 좋아서 그해 겨울 동안 그녀에게 건네받은 핫팩만 해도 1다스는 될 정도였다. 호빵이나 잉어빵처럼 온기가 어린 간식, 직접 구웠다는 머핀을 나누어 주는가 하면 정수기 위에 놓인 각종 티백 역시 하림이 가져다 둔 게 대부분이었다. 수미는 차를 마실 때마다 하림에게 한 번쯤 밥이나 차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었던 데다 대표가 3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것을 지나칠 만큼 경계했다. 결국 3사람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 것은 그해 겨울 끝자락에 명주가 마련한 하림의 송별회 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날 수미는 자신에게도 주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으로 해물찜을 먹고 나서 2차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취해버려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는 게 명주의 증언이었다. 반복한 이야기의 골자는 하림 언니에게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간 고마웠다는 것. 첫 회식이 송별회라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 언니가 전에 관광 가이드를 했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수미는 저 진짜 가이드가 꿈이었는데 하고 하림에게 기댔던 순간은 떠올릴 수 있었지만 술 주정한 기억은 깡그리 잊었다. 지금도 선명하게 되새길 수 있는 것은 1차에서 나눈 대화였다. 수미가 자신은 여행업계에 제대로 도전하기에는 늦은 것 같다고 푸념하자 하림은 무엄하다 하며 밥을 볶던 손놀림을 멈췄다. 뭐예요 언니, 사극에서 튀어나오셨어요? 아직 20대면서 늦기는. 하림이 볶음밥을 수미에게 덜어주며 타박했다. 그때는 뭐든지 해볼 수 있어. 30대 중반 돼봐라. 울면서 후회할걸? 난 웹 디자인 30대 중반부터 배워서 한 건데. 명주가 거들었다. 저는 문과라서. 여기 우리 다 문과야 수미씨. 명주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문과니까 아예 독하게 끝까지 한 우물을 파거나 아니면 2번째 우물을 파야지 뭐. 30대 중반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일이 겁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명주는 자신의 30대를 갉아먹은 일은 전남편과의 기나긴 이혼 과정이었으며 그에 비하면 겁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맥주잔을 들다 말고 아, 하나 있긴 해, 겁나는 거. 하고 덧붙였다. 뭔데요, 과장님? 웹 쪽에서 일하면서 40이 되자마자 노안이 왔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명주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미 씨도 지금부터 조심해. 모니터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자정이 가까웠을 때 수미는 망설임 끝에 컴퓨터 앞에서 일어났다. 두 눈이 뻑뻑했고 안구 전반에 열감을 느꼈다.
반면에 발끝은 찼다. 거실과 부엌에 불은 켜져 있지만 거기에 경호는 없었다.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나지막이 코를 골며 잠든 경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으로 그가 수미를 위해 꺼내놓은 간절기 이불이 있었다. 보송보송한 이불을 턱 아래까지 끌어올려 덮고서 수미는 깊숙이 숨을 쉬었다가 내쉬기를 반복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감싼 따스함은 분명 경호가 마음 써준 데서 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마냥 고맙지만 않은 것은 그가 떡볶이 국물이 튄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누워있는 점이 아무래도 거슬리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집안에 불을 끄는 것을 잊은 탓도 있었다. 게다가 경호가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하필 지금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소파에 들어놓은 채 도저히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상식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여기기 힘든 발언을 내뱉던 그 해맑은 얼굴에 수미는 일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떻게 사태를 그토록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다. 경호는 다리를 뻗어 발끝으로 쿡쿡 찌르며 남의 일에 왜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여전히 태평한 얼굴이었다. 수미가 한숨을 쉬자 그는 쏟아지는 뉴스에 번번이 과몰입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수명이 줄 거라며 심상하게 채널을 돌렸다. 경호가 품고 있는 따스함과 단순함, 그 두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애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아마도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씨앗을 도려내듯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터였다. 누군가와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일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수미는 그 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몇 달째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되새겼으며 그 점은 경호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떠올리면 더욱 명확해졌다. 20대 후반을 잠식한 P와의 연애는 끝없이 서운하고 서러웠던 기억만을 남겼다. 때로는 달콤한 말을 건넬 줄 알았지만 대체로 수미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자주 약속을 어기고 사과하는 순간조차 귀찮아하는 기색을 완전히 숨기지 않던 P에게 휘둘리던 시간. 그 기간 수미의 삶은 질척이는 감정의 구렁텅이에 온몸을 쳐박고 겨우 고개만 내밀어 가쁜 숨을 쉬는 모양새였다. P와 반대의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에 돌진하듯 다가온 이를 받아주며 맺었던 관계는 연애를 한다기보다 스토킹을 당한 것에 가까웠고 종래는 무탈하게 이별하는 데만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냉담한 사람에게 혼자 열을 내는 것도 열병에 걸린 상대를 일방적으로 감내해내야 하는 일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경호는 수미가 원하던 적당한 온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친구들도 그녀가 경호를 만난 후에 한결 밝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아마 북향의 원룸과 월세 걱정에서 벗어나 경호와 함께 이 집으로 이사온 후에 조금 더 밝아졌을 것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건만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어진 마음으로 알람을 맞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액정에는 명주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라 있었다. 너는 보고 싶다고 맨날 그렇게 말만 하더라.
그렇게 바빠? 한번 놀러와.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었다. 수미는 다음 주말에 일정을 뺄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그러다 다음 순간에는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할 게 빤한 경호의 반응을, 그때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을 단순하고 무방비한 표정을 떠올렸다. 명주 누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경호가 물었을 때 수미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서 고개를 갸웃했다. 요가원도 그 누나가 소개해줬다고 했었지? 전부터 그 요가 다니던 은하씨라고 있는데 언니랑 은하씨랑 친해. 둘이 전에 제빵 수업 같이 들었대. 제빵도 했대? 역시 안 해본 일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네. 하긴 그렇다며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당한 스튜디오를 찾기가 귀찮아 촬영을 미루고만 있던 차에 명주가 지인의 지인을 소개해 주었던 것이다. 정체라는 말까지 들먹이지는 않았지만 몇 해 전에 명주가 인천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웹 에이전시에 기획이사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넸을 때는 수미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인천에도 생활 기반이 있었느냐면서. 그때 명주는 임대료가 싸니까 가기로 한 거지 뭐. 말이 에이전시지 그냥 구멍가게야. 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경호는 처음부터 대답을 바라고 질문한 것은 아니라는 듯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열중했다. 눈을 끔뻑이더니 옆모습을 점검하는 듯 왼쪽으로 살짝 고개를 틀며 짖는 표정에 만족감이 배어나왔다. 기왕 찍는 거 쌤이 말고 풀로 갈 걸 그랬나? 3kg 뺐다고 그렇게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 오늘 아침부로 3.6kg,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5kg도 가능했는데. 국물 떡볶이를 시킨 이튿날과 그 다음 날까지 수미는 경호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기척 때문에 아침 잠을 설쳤다. 그러면서도 장염에 걸리지 않은 게 어디냐고 실실거리던 경호는 돌연 이제 배달 음식은 주말에 한 번만 시키고 콜라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와 같은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호승이 대장에 용종이 생겨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직후였다. 한동안 공간 박스 안에 처박혀 있던 캐틀벨도 매일 사용했다. 작심삼일이 될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다이어트 시기가 마침 스튜디오 촬영 직전과 겹친 점은 절묘하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나서 노곤한 몸으로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경호는 벌떡 일어나더니 영화 속 남자 주인공들을 흉내내듯 어우 눈부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데?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스러웠던 두 사람은 막상 카메라 앞에 서자 표정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신랑님, 신부님한테 좀 더 붙을게요. 시선은 그윽하게. 슬픈 거 아니에요. 신부님도 조금만 더 미소를 지어볼게요. 지금 눈이 슬퍼요. 하고 거듭 요청하던 포토그래퍼는 급기야 헛웃음을 짓더니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두 분 혹시 각자 정인이 따로 있는데 정략 결혼하는 건 아니죠? 지금 느낌이 너무 그쪽이거든요. 수미는 정략 결혼이라는 말에 웃음이 터졌다. 보름 후 스튜디오에서 전송해준 사진 중에는 상체를 옥죄듯 감싼 드레스를 입고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않는 11cm 높이의 갑옷이 힐에 올라 박장대소하다 휘청거리는 수미의 어깨를 붙잡아주는 경호의 얼빠진 표정이 담긴 컷도 있었다. 각자의 본가에 보낼 액자에도
앨범에도 넣을 수 없는 컷이었지만 수미는 어쩐지 그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다음에 또 싸웠을 때 도무지 원망이 가라앉지 않을 때 꺼내보려고 휴대전화에 사진을 고이 저장해 두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수미는 일어나자마자 옷방 겸 서재로 직행했다. 봄을 거쳐 여름 내내 경호와 한 집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쌓인 피로감 탓이었다. 결정적으로 신경을 거스른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경호가 지난달 중순에 미술학원에서 받아야 했을 급여의 지급이 지난달 말로 이달 초로 거듭 연기되더니 넷째 주가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 문제로 이미 수미는 경호와 여러 번 다퉜다. 경호는 몇 차례나 휴강을 해야 했던 올해 사정상 원장에게 밉보였다가는 아예 자기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며 추석 때까지는 기다려보자고 했다. 비록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이 당장은 줄더라도 순수 미술의 특성상 머지않아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수미는 급여가 며칠도 아니고 한 달 넘게 밀리는데 독촉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조차 겁내는 그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페이 떼인 일 없어? 하고 따져 물으면 허허 웃을 뿐이었다. 그 대책 없는 얼굴이 기가 막혀서 지난 주말에는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며 모니터를 쏘아보던 수미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냄새였다. 은은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듯 하더니 점차 뭔가가 타는 듯한 냄새로 바뀌었던 것이다. 주방으로 나오자 오븐 토스터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허겁지겁 타이머를 끄고 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가 빠져나왔다. 베란다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온 수미는 연신 재채기를 하면서 겉면의 절반 이상이 새까맣게 탄 삼겹살을 꺼냈다. 짭짤한 냄새가 나는 다갈색 양념이 눌러붙은 팬을 찬물에 담그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연기가 피어올랐다. 싱크대에는 채소를 썰다만 도마 주변으로 각종 양념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그 꼴을 해놓고 경호는 안방에도 욕실에도 없었다. 수미는 잠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해보려 했지만 타버린 고기와 양념 냄새를 들이마시자 마음이 안정되기는커녕 화만 치밀었다. 채소를 마저 썰고 도마를 씻어 넣은 후 오븐팬을 수세미로 문질러 보았지만 타버린 양념은 진득하게 엉겨 좀처럼 닦이지 않았다. 그제야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온 경호가 수처럼 변한 삼겹살을 보고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흘렸다. 이걸 이렇게 두고 나가면 어떡해. 수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미안해. 점심으로 분짜 해놓으려고 했는데 피쉬 소스가 없어서 마트까지 사러 가느라. 자기가 분짜 좋아하잖아. 편의점에서 피쉬 소스 팔았으면 안 태웠을 텐데. 경호는 수미의 눈치를 살피며 6개들이 콜라캔 번들을 해체해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넣었다. 수미는 경호에게 펜을 들어 보이며 종이 호일을 깔지 않은 과오를 따졌다. 그러게 깜빡했어. 나와, 내가 닦을게. 수미는 경호를 가볍게 밀치며 식사 준비나 마저 하라고 일렀다. 경호는 한동안 소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더니 침묵이 부담스러웠는지 입을 열었다. 근데 아무리 오피스텔이라도 역시 식기세척기는 설치할 걸 그랬어. 요새는 설거지 직접 하는 것보다 기계에 돌리는 게 물도 덜 든대.
그 순간 수미는 수세미를 개수대 안쪽으로 내던지고 고무장갑도 벗었다. 경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는 놀란 눈을 하고 따라온 그에게 지금 원장에게 전화하라고 윽박질렀다. 무슨 갑자기 점심시간에 돈 얘기하는 전화를 걸어. 이러지 마 진짜. 추석이 코앞이잖아. 이번 달이 며칠이나 남은 줄 알고 그렇게 태평해. 돈 쳤을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하라고.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건다니까. 경호는 한 번 더 이러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수미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급해진 듯 수미의 손목을 쥐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 끄트머리를 잡아당겼다. 수미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손에서 뽑혀나가듯 미끄러진 휴대전화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수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자국이 난 자신의 팔목과 사선으로 두 줄의 긴 금이 간 경호의 휴대전화를 쏘아보았다. 그 순간 맨 먼저 든 생각은 터무니없게도 경호에게 또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꿀 핑계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수미는 그 점에 스스로도 놀랐다. 유년기에 자신이 가장 지긋지긋해하던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에 벌벌 떨며 만사를 돈과 연결짓는 사람이 다시 말해 자신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선 경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침울한 얼굴을 바라보며 수미는 경호에게 최소한 자신이 닮을까 두려워한 부모의 모습보다는 나은 점이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아빠 같으면 설령 휴대전화를 자기 손으로 집어 던졌더라도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라는 사람은 애초에 그 어떤 잘못을 하고도 엄마에게 순순히 사과하는 법이 없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수미는 경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집에서 15분 거리의 공원에 들어서서 벤치에 걸터앉아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듯이 달리면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뛰고 나면 얼마나 개운할까. 조깅을 즐길 수 있다면 좋았을 거라고 수미는 오랜만에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정적인 운동이 맞았다. 아무리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뛰어도 곧잘 무릎 안쪽이 쑤셨으며 통증은 거듭할수록 심해졌다. 그것은 명주를 따라 한강변을 뛰어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취재를 마친 명주가 뛰는 모습을 처음 본 날 수미는 넋이 나간 채 앉아서 트랙을 달리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날의 취재지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이대와 신촌역 근방의 게스트하우스였다.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은 전에 거기보다 더 큰 사이트에서도 쿠폰을 뿌려봤는데 별 소용없던데요. 하고 면전에서 귀찮은 내색을 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반대였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은 노후 자금으로 들어두었던 적금이며 보험까지 깨서 모두 쏟아부었다며 모텔이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련한 게스트하우스를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사이트의 미미한 존재감과 회원수 탓에 취재에 건성인 곳을 더 많이 겪어왔던 수미는 사장의 협조에 우선 안도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3호까지 나와서 입을 모아 강조하는 그곳의 인테리어 포인트를 받아 적는 동안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화려한 포인트 벽제하며 알록달록한 침구, 1층에 방 2개를 터서 만든 라운지 곳곳을 장식한
한류 콘텐츠 등등 포인트가 지나치게 많은 탓에 전체적으로는 조잡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젊은 아가씨들 취향으로 꾸며봤는데 아가씨 보기에는 어때요? 사모가 물었을 때 수미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미루며 명주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명주 역시 곤란한 듯 잠시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내 결심했는지 은근한 미소를 띤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오픈 전이고 두 분 노후 자금까지 다 드렸다고 하시니 말씀드릴게요. 장식이 너무 많네요. 명주는 한 번 더 멈칫하더니 카메라를 조작해 앞서 취재한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내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더 선호해요. 이건 뭐 너무 밋밋하지 않은가? 아니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여기가 과해요.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여기가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는 부족하잖아요. 아이고, 부족하지. 부부는 입을 모아 말했다. 명주는 무엇보다 침구를 무늬가 없는 곳으로 교체하고 난잡한 장식물을 치우라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말로만 예시를 들다가 나중에는 참고 삼을 만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진 찍으러 한 번 더 와야겠다며 그런 노고를 참작해서 우리 사이트에 제공하는 예약 할인 쿠폰의 양을 늘려달라고도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대표에게 연락하더니 현지 퇴근까지 관찰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렀다 퇴근하면 피와의 약속에 늦을 터였으므로 수미는 물 흐르듯 이어지는 명주의 일 처리에 기립박수라도 칠 태세였다. 하지만 명주는 이놈의 오지랖 하며 기가 찬다는 듯 웃었다. 과장님 엄청 좋은 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부부가 노후자금 얘기하는데 그게 영 남의 일 같지 않더라. 왠지 아니? 우리 큰이모도 이번에 피에게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메시지가 온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다. 수미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자 이번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심박수가 빨라졌다.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약속 직전에 취소하고 숨지는 말자고 약속한 게 고작 몇 주 전의 일인데 피는 또 잊은 모양이었다. 혹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은 그가 생각하는 직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몰랐다. 그는 곧잘 수미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자신만의 기준을 들이대고는 했으니까. 그럴 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히지 않았다. 식은땀이 난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보도블록 위로 떨어졌고 그것을 집으려다 휘청거리는 수미의 어깨를 붙잡으며 명주가 괜찮으냐고 물었다. 수미는 그렇다고 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보일 것 같아서 한숨만 내쉬었다. 명주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보탰다. 보니까 아직 그 인간이랑 헤어지려면 멀었네. 나 안 그래도 뛰러 갈 참이었는데 같이 좀 뛰어볼래? 한바탕 뛰고 나면 심신이 싹 개운해진다. 진짜야. 수미는 개운하다는 말에 이끌려 명주를 따라 연대 교정으로 향했지만 막상 그곳의 당도에서는 명주의 짐을 맡고 앉아 트랙을 달리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뭔가 지켜볼 대상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언젠가처럼 휴대전화를 열어 배터리가 나가도록 거듭해서 피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만 같았다. 여기가 별 재미없어 보이면 다음에 한강에 가보자.
그럼 양화대교가 박수 쳐줄 거야.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온 명주는 그렇게 말했다. 양화대교가 박수를 쳐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명주는 직접 가보면 안다며 씩 웃기만 했다. 그래서였을까? 실제로 양화대교 아래를 함께 뛰었던 어느 토요일 오후 봄이 시작되는 것을 오감으로 느꼈던 그날의 기억은 유달리 선명했다. 수미는 겉옷으로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나온 탓에 떨면서 뛰기 시작했지만 금세 추위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명주의 예고대로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시야까지 개운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개나리,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멀어지는 사람들. 늠름하게 솟아있는 여의도 빌딩과 그 위에 떠있던 새털구름. 양화대교 아래에 다다랐을 때 명주가 손뼉을 치자 박수 소리가 대교의 철골에 부딪혀 울렸다. 마치 한강을 가르는 다리가 함께 박수를 쳐주는 듯 했다. 바람막이를 벗고 강바람을 맞으며 수미도 명주를 따라 양손을 쫙 펼치고 두 손이 아프도록 손뼉을 쳐보았다. 쩡쩡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당장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피와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이 든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다투고 난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잠에서 깬 수미는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한 뒤 10시간 넘도록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한참 잤음에도 개운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꿈에서 걷고 또 걸어 다녔기 때문이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상체를 이완시켜준다는 요가 동작을 해보았지만 자세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다. 안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수미는 거실로 나가면 희미하게나마 어제 맡았던 고기 탄내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자 고소한 빵 냄새가 훅 끼쳤다. 식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경호는 영상을 정지시키더니 수미의 눈치를 살피며 배고프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짠! 자기 좋아하는 스콘 만들었어. 녹차를 넣어 에어프라이어에 구웠다는 스콘은 푸르스름한 빛깔이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뭔가를 먹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지만 수미는 화해의 제스처로 경호가 준비한 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의외로 촉촉한 식감이 느껴졌다. 녹차의 풍미도 살아있었다. 처음 만드는 건데 이런 맛이 난다고? 괜찮지? 확실히 F 사길 잘했지? 경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질문에 냉큼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마음은 들지 않아서 수미는 정지 화면을 가리키며 무엇을 보고 있었냐고 물었다. 부부가 같이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재밌더라 이거. 경호가 영상을 재생시켰다. 타이틀 시퀀스가 나왔으므로 수미는 어떤 내용이냐고 되물으며 화면 한 구석에 있는 오프닝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했다. 자기 전에 이 드라마 본 적 있어? 아니? 수미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건데도 오프닝을 안 본다고? 건너뛰는 게 습관이 돼서. 와, 나는 이런 기능은 누가 쓰나 했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있을 줄을? 경호가 신기해했다. 자기야, 타이틀 시퀀스는 작품이랑 세트야. 레스토랑 가서 식전빵 안 먹을 거야? 그러는 거랑 똑같다고. 그가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시키자 팝 아트풍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타이틀 시퀀스가 시작되면서
Why Women Kill이라는 제목이 화면 중간에서 상단으로 떠올랐다. 경호는 아이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길쭉한 식칼을 그려 넣은 센스를 보라며 검지로 화면을 가리켰다. 그러더니 팝 아트풍 이미지를 보면 항상 언급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유학생활 초창기에 우연히 들은 어느 팝 아트 전시에서 만난 현지인 커플과 친구가 되어 그곳에서 사는 내내 도움을 받았다는 추억담이었다. 수미는 타이틀 시퀀스를 감상하자더니 떠드는데 여념이 없는 그의 모습에 속으로 웃다가 이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빤히 보여서 한숨을 삼켰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허겁지겁 정리해야 했던 유학생활을 수레하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무대미술로 진로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언제나처럼 덧붙였다. 그 세계의 끄트머리에 발이라도 담가볼 걸 그랬다는 것이었다. 하다못해 마지막 해 워홀 비자라도 바꿔서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지 뭐. 내가 멍청했던 거지. 누구 탓을 하겠어. 그렇다고 자아까지는 하지 말고. 수미는 경호에게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부부란 서로가 만나기 전에 겪은 아픔마저 끝없이 달래주어야 하는 사이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새삼 자신이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법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수미의 부모님은 빠듯한 경제사정과 상반된 성격을 골자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관계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감싸고 다독이는 모습을 본 기억은 드물었다. 자라는 동안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 이제라도 누군가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면 좋을 것 같았다. 혹은 그대로 따라할 만한 모범적인 예시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흔히 접하는 드라마와 영화와 리얼리티 쇼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커플로 맺어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혹은 눈앞에 재생되고 있는 드라마처럼 커플 사이의 위기와 갈등에 주목했다. 수미는 시작의 설렘이나 관계의 파국보다는 그 사이에 위치한 미묘한 순간을 다룬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었다. 도대체 다른 부부들은 서로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보듬어가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님이시네? 하고 중얼거리자 경호가 자신에게 달라는 듯 오른손을 내밀었다. 왜 내가 받냐고? 숭이 이래요, 엄마.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요. 어차피 스피커폰으로 해서 아빠도 같이 듣고 있죠? 수미가 그만하고 휴대전화를 넘겨달라는 손짓을 하자 경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프리랜서라고 널널한 게 아니라고요. 저처럼 일이 반토막 나면 모르가.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포기하세요. 나라에서도 자제하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불효자는 웁니다. 들어보셨어요? 설에 갈게요. 수화기 저편에서 말이 길게 이어지는 듯 경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뜨더니 왼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우리 아빠 또 연설 시작하셨네. 아빠, 지금 며느리 된 도리를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 학원이고 문생이고 수업 다 줄었어요. 사파 작업하던 책은 여행 에세이라 출간 연기됐고요. 지금 우리 집 가장이 수미라고. 수미가 돈 안 벌면 당장 이번 달 대출금도 못 내고 쌀이 떨어질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일 하게 내비둬요 좀. 설에는 간다잖아요.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수미는 주변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친구가 힘주어 말했던 말을 떠올리며 식탁 위에 놓인 루테인과 종합 비타민 정제를 삼켰다. 친구는 말했다. 앓으니 죽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자청해서 포기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그 점을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경호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지켜만 보았다.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낯이 간지러워서 수미는 영양제를 밀어주며 둘만 아는 농담을 건넸다. 정략 결혼이라 그런지 거짓말 잘하더라. 근데 쌀 떨어진다는 얘기는 너무 간 거 아니야?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은 쉽던데. 무슨 얘기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 있어? 경호는 그런 게 아니라며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세히 얘기해 주겠다던 그가 싱크대 앞에서 멈칫하고는 다시금 머리를 극적였다. 마침 원두가 동이 났던 탓이다. 수미는 마구 뻗쳐있는 그의 머리칼에 흘끗 시선을 던졌다가 조용히 일어나 캡모자와 마스크를 가지고 왔다. 나가서 마시자. 가장이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게. 수미는 요가원에 드나들 때마다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드디어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경호는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이래 함께 카페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미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설마 라는 말이 나왔지만 기억을 되짚어보라는 경호의 어조는 자신만만했다. 정말 올해 들어 같이 카페에 한 번도 안 갔다고? 밥 사 먹고 나면 오늘은 이제 돈 더 못 쓴다고 칼같이 잘랐잖아. 수미는 스스로의 단호함에 새삼 놀라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라고 핑계를 대고는 화제를 돌렸다. 수미의 이야기는 그러나 몇 걸음 더 가지 않아 뚝 끊기고 말았다. 목적지였던 카페가 사라져 있었다. 작은 여행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던 자리가 휑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에는 테이블 몇 개가 구석에 남아있을 뿐 집게가 다 빠진 상태였다. 유리문 손잡이 위에는 영업 종료를 알리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수미가 몇 주간 요가 수업에 가지 못한 사이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도저히 못 버텼나 보다. 경호가 혀를 찼다. 2020년은 진짜 다 같이 약속하고 삭제해줘야 돼. 할 수 없이 길 건너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지만 좌석의 간격이 좁아서 두 사람은 각자의 커피를 손에 쥐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러는 김에 조금 걷기로 했다. 오늘은 천천히 걸어. 무슨 말인가 하고 쳐다보는 수미의 시선을 느낀 경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어제 자기 따라 나가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바로 따라 나갔는데 보여야 말이지. 허탈하게 동네를 돌다가 지친 그는 동료인 호승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술학원 원장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지난주에 급여를 입금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경호는 통화를 끊자마자 원장에게 연락을 넣었다. 그런 차별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납작 엎드려 올 한 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냐는 위로를 먼저 건네고 한동안 이어지는 신세 타령에 맞장구도 쳐주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하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경호는 입을 열었다. 아시잖아요. 결혼식만 못 올렸지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원장님.
저 혼자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한푼이 아쉽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다는 간명한 대답이 돌아왔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수미가 일어나기 직전에 드디어 입금되었다고 경호는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수미는 안도했지만 안도감이 드는 것 치고는 입맛이 썼다. 고생했어. 진짜 웬만하면 그런 전화는 안 하고 살고 싶다. 돈 얘기는 진짜 입이 안 떨어져. 그래도 해야 돼. 힘들수록 더. 네가 그 말을 미루고 안 하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게 된다고. 맞아. 경호는 인정했다. 나는 입만 열면 돈 그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네 입에서도 돈 얘기가 나와야 돼. 나랑 살려면 너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신이 이 점을 왜 이토록 강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분위기가 다시금 침울해질 것 같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에는 양화대교랑 같이 박수 쳐줄게.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런 게 있어. 다음에 직접 받아봐. 대답을 미루는 수미에게 경호는 잘 기억해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생애 첫 번째로 하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첫사랑에 빠지는 강렬한 순간들이 기억 사이사이에 기둥처럼 솟아올라 구획을 만드는데 처음 접하는 경험과 자극이 드물어지고 빤한 일상만 반복하다 보면 긴 시간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어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둘이 처음으로 해보는 일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안 그래? 경호의 질문은 제법 달콤하고 포근하게 들렸다. 그랬으므로 수미는 만약 살면서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어 첫 번째 남편이 전 남편이 되는 사건이 생긴다면 기억을 구획하는 정말 커다란 기둥이 될 것 같다는 농담은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축축하고 차디찬 공기가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12월의 어느 날 수미는 처음으로 명주와 둘이서 1박 2일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명주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 할인 숙박권을 샀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시간이 되느냐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언제부터 연애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도 명주는 같이 가면 자세히 얘기해 주겠다고만 대답했고 수미는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명주의 집에 가볼 기회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실컷 할 생각만으로도 좋았다. 명주는 함께 불멍을 하고 싶다며 장작을 넉넉히 준비했다. 장작과 불쏘시개용 이면지, 라이터를 가지고 화롯가에 설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했다. 수미는 이제 몇 분 지나지 않아 장작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았다. 장작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이면지가 다 타버려 급한 대로 나무젓가락에 포장지도 모자라 나무젓가락까지 불쏘시개로 써보았지만 불꽃은 타오르다 말고 금세 꺼졌다. 명주는 불에 공기가 닿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다이어리를 가지고 와서 화로 쪽으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두 사람 주변으로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 언니, 나 머리카락에서 스모그 햄 냄새나.
야, 나도. 명주가 웃었다. 그냥 너희 집 미대 오빠도 데리고 올 걸 그랬나 보다. 아휴, 걔는 이런 거 못해. 막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곱게 자랐는데. 수미가 코웃음을 쳤다. 경호는 나서줬으면 싶은 일은 대체로 미루면서 때로 좀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때에는 엉겨붙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조르던 부르퉁한 얼굴을 떠올리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는 언니 아무래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 그걸 왜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을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내가 멍청한 걸 가지고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참. 너 요가에서 이제 호흡이 좀 되는 것 같다고 했었지? 시선에 신경 쓰느라 호흡이 자꾸 흐트러졌는데 이제 좀 좋아지고 길어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지 뭐. 평생 숨을 쉬고 살지만 막상 요가에서 호흡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누구랑 살아보기도 전에 파악이 다 되겠어? 그래도 너희 집 미대 오빠는 손맛은 좋다며. 그거 없었으면 진짜 그 변호사 명함 달라고 했을걸? 연락처 어디 안 가니까 정 못 살겠으면 얘기해. 든든하네. 나는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눈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수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고는 모닥불 피우는 방법을 검색해 본 끝에 불꽃이 커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게 되었다. 패착은 장작을 배치한 방식에 있었다. 장작 사이에 틈을 주지 않고 쌓아놓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부채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샵 모양을 만들듯이 얼기설기 얹어서 내부에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부채질을 하자 비로소 붉은 불꽃이 기세 좋게 타올랐다. 그러다 또 언제 꺼질지 몰라 두 사람은 한동안 선체로 화로 앞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조심스레 캠핑 의자에 앉았다. 한시름 놓은 명주가 깜빡하고 있었다며 숙소에 들어가더니 은박지로 싼 고구마와 감자를 가지고 나왔다. 남자친구가 준비해 주었다는 그것들을 살그머니 장작 사이에 밀어넣은 다음 다이어리로 부채질을 시작하자 명주의 이마와 콧잔 등에 땀이 맺혔다. 불이 이제 붙었는데 그렇게 더워? 수미가 물었다. 갱년기라 열이 확확 오른다. 언니가 무슨 갱년기야. 몸에 나타나는 증세가 그렇고 의사도 맞다는데 갱년기 맞지 뭘. 옛날 우리 사장 있잖아. 그 사람이 그때 자기는 사무실이 하나도 추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진짜였나 싶어 요즘 같아서는. 무스탕이 엄청 고급지고 두꺼운 거여서 그랬던 거 아니고? 그래, 그 점도 있겠다. 요새는 뭐 하고 살려나? 일본 여행 상품도 못 팔고 본인이 가지도 못할 텐데. 이런 상황이 오기 한참 전에 사이트는 사라졌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수미는 쌤통이라고 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헛헛한 기분을 느꼈었다. 결국 그곳이 자신이 다닌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관련 일터일 줄 알았더라면 작성했던 기사 중 몇 개라도 캡처해서 간직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다. 냉담한 얼굴로 심드렁한 얼굴로 아주 간혹 간절한 얼굴로 홍보기사에 실을 내용을 전하던 인터뷰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수미는 와인이 담긴 잔을 들었다. 나 요새 도가니도 시원찮아서 뛰는 시간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렸어. 명주가 말했다. 처음에는 좀 우울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92에 가셨거든? 그럼 나는 한 100살 안 살겠니? 그렇게 치면 이제 절반 된 시점이니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기로 했지.
반박할 도리가 없는 말이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은 대략 생애의 3분의 1쯤 되는 것이었다. 수미는 문득 남은 세월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지금 나이에 곱절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로 돈을 벌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곁에 경호가 있을 것인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수미는 화로에 장작을 2억에 더 넣으며 명주의 새로운 연인에 대해 물었다. 일단 자상한 사람이야. 감자랑 고구마랑 이렇게 하나하나 싸준 것 좀 봐라. 그러면서 이거 익는 거 기다리는 동안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불멍은 보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게 포인트래. 그 타닥타닥 하는 소리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래. 진짜? 듣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 어쩌면 오늘 기억에 기둥이 될 만한 경험이 한 가지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한 집에 살게 된 일에 처음으로 경호와 떨어져서 보내는 밤이기도 했다. 테이블 반대편에 놓인 휴대전화의 LED 센서가 아까부터 깜빡이고 있는 것도 아마 그가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일 터였다. 수미는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어났다가 도로 의자에 앉았다. 경호가 지난달에 새로 구입한 최신형 휴대전화. 그것으로 인해 여러 번 다툰 일. 그때 자신이 경호에게 퍼부었던 날카로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 탓이었다. 수미는 화로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적당한 틈을 사이에 두고 포개진 나무가 타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직접 피워 올린 모닥불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뭔가 하염없이 끓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났다.